아무리 마주하기 힘들어도 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섭죠. 무섭긴 한데 언젠가는 그래도 한번 가서 한 번은 확인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가슴 쓰면 안 가셔도 희영 씨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경기도 이천의 한 공터.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네. 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어렵게 마주한 그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심하게 망가진 차량입니다. 저한테는 남자친구이자 남편이자 아들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하고 그냥 제 숨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 희영 씨는 교통사고로 연인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차량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날의 참혹했던 흔적. 저는 지금 바라는 거 없어요. 좀 잡아서 이 사람 편하게 보내주시면 있으면 돼요. 올가을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희영 씨는 약혼자인 준기 씨와 함께 안성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찜질방에 갔다 오면은 좀 몸이 괜찮아진다고 했어서 처음에 둘이 이동을 하다가 차를 돌려서 언니를 같이 태우고 같이 안성 쪽에 찜질방에 가고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고관절이 괴사되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준기 씨는 종종 온천을 찾아 그 통증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리는 줄 아냐? 대충해서 막 흐르네 막. 정말 하하호호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15분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놀라서 눈을 감았고 의문의 쿵 소리와 함께 충돌 사고가 이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량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뭔가가 부딪혔으면 속도를 이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정신이 없는데 왼쪽 차 앞쪽이 자꾸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핸들을 잡았고요. 뒤에 언니가 전벨트 풀고 앞쪽으로 와서 브레이크를 손으로 눌렀어요. 당시 세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은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차로로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2차 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 이제 약 1km 정도 하행선 쪽으로 좀 내려갔다. 차량은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섰는데요. 당시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는 그때 참혹했던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엄청 큰 사고죠. 엔진 떨어져 있고 바퀴도 다 부러져 있었어요. 뒷바퀴까지 되게 처참했어요. 아예 미동조차가 없으셨어요. 그냥 바로 119에 신고해갖고 구급차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했죠. 자기 남편 좀 살려달라고 막 피 범벅되셔갖고 저한테 엄청 울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진정하라. 진정하고 구급차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119가 도착했을 때 준기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놀래서 기절했는 줄 알았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정신 놓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나 해서 앞에 커튼에 심폐소생술 써져 있어서 커튼을 열어봤는데 그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다는 희영 씨. 제가 운전을 했으면 아니면 제 차로 갔으면 그냥 거기를 안 갔으면 그냥 매 순간이 후회되지 않은 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제일 미안해요. 저 때문에 간 것 같아 생각이. 당시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얼마나 달리는 줄 아냐? 대충해서 막 흐르네 막.
웃음소리를 순간 비명으로 바꾸어 버린 그것. 덩어리인데 길이가 40cm, 넓이가 10cm, 무게가 2.5kg. 커다란 쇳덩이였습니다. 난데없이 날아든 쇳덩이는 차량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대로 운전자의 몸에 박혀버렸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보러 왔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자동차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요? 네, 판 스프링이라고. 이거는 화물차들은 좀 많이 봤죠. 스프링 서스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물차들. 판 스프링이라 불리는 이 부품은 화물차 바퀴와 차체 사이에 들어가는 완충 장치라고 합니다. 차량의 무게나 종류에 따라 그 크기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못 들어. 엄청 무겁네, 하나가. 대체로 이처럼 길고 활처럼 휘어진 게 특징입니다. 문제의 쇳덩이는 그중 일부만 잘려나온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조건 오래 쓰다 보면 네. 딱딱 끊어져요. 중간중간 지가 스프링이 수명이 다 돼서. 운행할 땐 몰라요. 하나 풀어져. 그러면 그냥 가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달리다가 날아가면 완전 흉기죠. 노후된 판 스프링이 화물차에서 부러져 나와 준기 씨의 차량을 덮친 게 아닐까 추측된답니다. 그렇다면 판 스프링의 형태만 보고도 차량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요새는 스프링이 두껍게 나와서 장수가 조금 나와요. 옛날에는 네. 저런 식으로 10장, 11장으로 나왔는데 네. 요새는 3장, 4장. 내가 봐서는 5톤차 거예요. 5톤차 거 2번 스프링이라고. 우리가 만난 정비사들의 의견은 하나 같았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5톤 화물차에 쓰이는 부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요거잖아. 생긴 게 똑같잖아. 그럼 요거는 몇 년식 모델 같은 거예요? 90년 이후 모델들, 95년들, 뭐 98년들. 실제 사고 당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엔 2대의 화물차가 등장합니다. 준기 씨의 차량 바로 옆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와 반대 차로인 상행선에서 달려오던 화물차가 있었던 건데요. 우린 당시 사고 영상과 차량에 남은 흔적을 토대로 판 스프링이 날아온 방향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오게 되면 앞쪽으로 부닥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좀 더 앞쪽에 멀리 있거나 건너쪽에 튕겨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다. 사고 전 준기 씨가 몰던 승용차는 옆 차선에 화물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때문에 이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사고 차량의 앞에서 날아올 리는 없다는 건데요. 원래 대시보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판 스프링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쳤어요. 쳐서 여기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찢어버리고 그다음에 운전자 쪽으로 판 스프링이 날아가서. 사고 차량에 남은 흔적으로 밀어볼 때 사고를 일으킨 판 스프링은 차량 앞유리를 거의 직각으로 뚫고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실제 차에서 떨어지면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노면에 닿는 순간 급격하게 회전하게 하면서 튕겨서 오르죠. 우리는 영상 분석가의 도움으로 사고 당시 영상을 증폭시켜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러자 반대 차선에서 2대의 버스와 화물트럭이 지나가거든요. 그때 바로 이 피사체가 보여요. 날라오는 게 수평한 상태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세로 방향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날라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준기 씨의 차량 앞에서 문제의 판 스프링이 회전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반대편 차로에서 화물차가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혹시 이 화물차가 바로 그 용의 차량인 걸까요? 사고 장소에서 각 톨게이트별로 그 시간 계산해서 저희가 직접 차로가 속도별로 다 해가지고 도시한테 나온 차 몽땅 다 못 뽑아서 사건 당시에 지나갔던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찾았어요. 근데 윙바디 차량에는 그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걸 알거든요.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의 경우 사고를 유발한 판 스프링과는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걸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 판 스프링은 대체 어디에서 날아온 걸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밟을 때 휘어져 있는 구간 때문에 힘을 받으면서 튕겨서 날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어느 한 곳에 힘을 집중적으로 주면 그게 날아가거든요. 물체 한쪽 끝에만 힘을 가하면 회전을 하며 날아가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판 스프링도 한쪽 끝이 자동차 바퀴에 밟혀 튀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튕겨서 오르는. 그거는 버스가 제일 가능. 왜냐면 버스하고 트럭이 나란하게 달려요. 트럭에서 튕겨서 오른 다음에 버스에 받치겠죠, 걔가. 버스는 1차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저 튕겨서 오르는 역할을 한 차는 버스라고 봐요. 도로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이 버스 밖에 밟히면서 튕겨져 올라 중앙 분리대를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합수자에 대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하지만 이 경우 판스프링을 밟고 지나간 차량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사람을 발견했다. 민형사 이제 다 문제가 되죠. 이게 책임을 져야죠. 근데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판스프링을 어떤 특정 차량이 밟아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판스프링을 밟은 차를 발견했다고 해도 야간 같은 경우에 전혀 떨어진 사실조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밟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과실이 있다고 좀 보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죠. 분명 억울한 죽음인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없는 상황. 준기 씨의 가족들은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꿈에 지동이 계속 나와요. 피범벅이가 좀 앉아서 계속 운동만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뭔가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공사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순찰하며 도로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사고는 19시 43분에 일어났고 같은 지점을 향한 거는 18시 한 20분경, 23분경 뭐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웬만한 건 저희가 지나가면서는 다 잡거든요. 차가 지나간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고가 벌어진 그날도 판스프링이 떨어진 걸로 추정되는 위치를 사고 발생 1시간 20분 전에 순찰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순찰차가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광으로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한계는 그래도 잠보상으로 유광한 데는 한계가 있는 사실이잖아요.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리 인력이나 장비를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고속도로 위의 낙하물은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는 치안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유료도로예요. 안전이 충분히 담보돼야 되는 거죠. 매뉴얼대로 했다. 청소도 했고 점검도 했다. 근데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이거죠. 그 구간을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매 순간 곁에서 살아갈 힘이 되어준 사람. 그런 연인을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간다는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비극을 막을 길은 정말 없었던 걸까요? 그저 운이 나빴단 말로 이 질문을 멈춰버린다면 불행은 언제고 더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